많이 하시는 게 이제 가족 간 계좌이체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가족 간 계좌이체를 국세청에서는 일단 증여로 추정을 하거든요. 네. 억울하면 납세자가 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입증을 해라는 네. 거죠. 그래서 입증을 못하면은 억울하게 이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이자로 차용을 하라는 거죠. 잘만 활용을 하면은 증여세 없이 큰 돈을 그 부모님에게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한방입니다. 7말 8초가 되면 우리는 여름 휴가 계획 세우는 거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때는 정부에서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는 시기죠. 새 정부 들어서서 증세는 안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럼 법인이나 개인이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인지 어떻게 될지 그 방향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공찬규 세무사 함께하겠습니다. 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국세청도 모르는 절세 기술을 알려준다. 네. 진짜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최근에 이 이제 국세청도 모르는 상속증여 기술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요즘 이제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이 부담이 너무 커져서 많은 분들이 이제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시거나 네.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좀 절세를 하시기를 바라는 바람에 그렇게 이제 출간을 하였고 또 이제 오늘 이 책에 있는 또 핵심 내용들 중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 위주로 제가 좀 답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과거에는 상속세 하면은 부자들만 내는 세금. 그래서 왜 상속세 내는 사람 있으면 친하게 지내라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뭐 웬만한 집 한 채 있으면 상속세 내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상속 공제가 지금 현재는 이제 기본적으로 5억을 해줍니다. 이제 누구나 이 재산 5억에 대해서는 이제 상속세를 내지 않는데요. 네. 그런데 이 상속 공제가 97년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렇게 쭉 이어져 온 겁니다. 97년도에는 이 강남의 음마 아파트가 두 채가 2억이 이제 두 채 합쳐서 5억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97년도에는 강남의 아파트 두 채를 가지신 분도 상속세를 사실 안 내셨던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이 그 이제 상속 공제 기준이 이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좀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아무런 개정 없이 지금까지 쭉 흘러온 겁니다. 이번에 바뀔까요? 이번에는 뭐 제 생각에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아마 이 상속세 공제가 좀 크게 좀 인상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6월부터 뭐 계좌이체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뭐 세금 제도가 뭐가 바뀌나 싶었거든요. 근데 제도가 바뀌는 건 아니고 무슨 세무공무원 포상금제 이런 게 생겼더라고요. 그 영향인가요? 맞습니다. 이것이 이제 올해부터 새로 개정된 내용인데요. 올해 6월부터 이 세무공무원들에게 부가나 뭐 이제 징수나 송무에 대해서 좀 일정 이상 성과를 거둔 공무원들에게 이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이 포상금의 규모가 이제 최대 한도로 연간 2천만 원. 이렇게 한도로 해서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요? 한 2천만 원까지 포상금 준다고 하던데 그러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당장 이제 이 법 내용만 보면은 사실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그 세무 공무원들에게 그 금전적인 이제 동기부여를 함으로 인해서 이 포상금 때문에 이 세무조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잠깐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우리 그 세무 공무원들의 어떤 인력이나 시간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이 포상금 제도를 뭐 도입하고 어떻게 한다고 해도 1년에 국세청에서 조사할 수 있는 세무조사 건수는 한 14,000건 정도로 한정돼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세무공무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 제도의 취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체납자들 있잖아요. 고액 체납자들 이미 이제 세금 부과되는데 세금 안 내시고 이제 몰래 재산을 빼돌리신 분들 그런 분들의 어떤 재산을 좀 많이 이제 찾아내서 잘 찾는 이제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송에서 그 조세 소송에서 승소한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사실 이것이 이제 주 내용이고 그 다음 이제 부수적으로 또 이제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이제 부당한 뭐 공제나 환급을 찾아낸 그런 공무원들에게 이제 또 이제
이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또 이런 내용인데 사실 이 내용 때문에 좀 국민들께서 좀 불안감을 갖고 계시죠. 이제 형사처벌 같은 경우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지만 네. 세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유죄 추정의 성격이 있잖아요. 네. 세금 네가 탈루한 것 같으니 네가 알아서 입증해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좀 긴장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얘기인데 네. 오늘 가장 먼저 어떤 거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 일단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이제 가족 간 계좌이체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가족 간 계좌이체를 국세청에서는 일단 증여로 추정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여로 이제 추정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일단은 국세청은 이 계좌이체 내역을 증여로 볼 테니까 억울하면 납세자가 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입증을 해라는 네. 거죠. 그래서 입증을 못하면은 억울하게 이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 근데 가족 간의 계좌이체라는 게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아들이 결혼했는데 내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이 있어요. 그럼 자녀한테 내 계좌로 한 뭐 2천만 원, 1천만 원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이런 거 다 건 바이 건으로 다 본다는 얘기예요. 또 여러분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우리가 이제 계좌이체를 하면은 이 계좌이체 내역이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막 통보가 돼서 네. 국세청에서 실시간으로 이것을 계좌이체를 감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사실 이제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아무리 이제 국세청이라고 하더라도 이 개인의 계좌이체를 함부로 조회할 수가 없어요. 네. 이 금융정보보호법 때문에 국세청도 어떤 명분이 있어야 이 개인 간의 그 계좌이체 내역을 조회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국세청에게 그 명분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세무조사겠죠. 네. 그래서 이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에만 이 가족 간의 계좌이체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이제 보통 이 가족 간 계좌이체가 드러나는 세무조사는 상속세 세무조사입니다. 예, 그 상속세가 우리가 그 기존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네. 과거에 10년 내에 예. 증여받은 재산까지 포함해서 이 상속세가 과세가 되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 10년 동안에 이 사람이 과연 부모님한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네. 증여받은 재산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계좌 거래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부터는 샅샅이 찾아서 다 세금 매긴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세 세무조사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부모님의 재산이 얼마 안 되시면은 사실 이것은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뭐 상속세를 추징할 그런 금액이 없잖아요. 이것은 시간과 인력의 낭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재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인 사람들만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드리는 돈. 네. 예를 들어 제가 부모님께 5억을 드렸어요. 그걸로 네. 부모님이 뭐 작은 집을 샀다. 네. 이렇게 되면은 그것도 뭐 증여에 해당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것도 증여죠. 내가 이제 부모님한테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물론 이제 부모님에게 그 소득이 없으신 부모님에게 뭐 생활비를 드리는 건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은 내가 큰 돈을 부모님에게 드리고 부모님이 그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것은 예. 당연히 증여입니다. 그리고 직장인 같은 경우는 이제 카드 실적 올리려고 연말정산 때 네. 많이 환급받기 위해서 부모님한테 카드 드리고 이거 좀 써주세요 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나중에 안 걸려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직장인 분들이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시려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뭐 당장에는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나중에 이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부모님이 나의 카드를 사용했잖아요. 네. 그렇으니까 이제 내가 부모님한테 이 카드 대금을 정산해서 받아야겠죠. 이 계좌이체를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이 시간이 흘러서 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부모님에게 정산받은 이 계좌이체 내역이 발견이 되면은 일단 국세청은 이 계좌이체 내역을 증여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소명을 할 증빙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만약에 뭐 9년 전, 8년 전 일이다. 네. 그럼 사실 이 계좌이체 내역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은 네. 꼭 증여가 아닌 경우에 이렇게 계좌이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꼭 이제 이체 메모에다가 네. 그 내용을 남기시라고 좀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상속세 매길 때도 시작부터 끝까지 다 볼 수는 없잖아요. 네. 어떤 기준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본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10년까지만 봅니다. 10년까지. 예, 왜냐하면 이제 사전 증여 재산이 10년까지만 상속세에 합산되기 때문에 그럼 11년 전에 했던 11년 전에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진 않죠.
예, 그것은 상속세 과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딱 이제 10년치를 이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부모 자식 간의 거래 말고요. 집 살 때. 네. 보통 큰 돈은 집 살 때 많이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네. 그럴 때도 뭐 계좌이체 조심해야 된다고 하던데. 그거 네, 어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집을 사는 과정에서 이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집을 취득을 하고 나서 이 한국부동산원이라는 곳에서 네. 이 실거래 조사라고 예, 이 조사 과정에서 이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을 해야 돼요. 이 계좌이체를 계약일 2주 전부터 잔금일 2주 후까지 네. 이 이체 내역 전체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것은 세무조사와는 전혀 이제 무관한 내용이고 한국부동산원이라는 기관에서 네. 이 또 이제 자금 출처를 먼저 이렇게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의심되는 정황이 나타나면 국세청에 보고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 한국부동산원에 소명을 할 때 네. 이 계좌이체 내역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통장의 계좌를 다 제출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부동산 매매 대금을 이체하는 데 쓰인 그 통장의 이체 내역만 제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주택을 취득하시기 전에 네. 좀 깔끔한 통장 있잖아요. 네, 잘 이제 안 쓰는 주거래 네. 통장이나 사업자 통장 말고 잘 안 쓰는 통장으로 이 매도자한테 이 매매 대금을 이체하시는 게 좋다. 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제출하더라도 그 매도자한테 그 이체한 내역 말고는 뭐 다른 이체 내역은 없을 테니까 네. 아무래도 소명이 훨씬 쉬워지겠죠. 그럼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집 살 때, 아, 나 세금 이런 거 신경 쓰는 거 골치 아프니 그냥 뭐 부모 간에 계좌 이체 이런 거 하지 말고 대출 받겠다. 근데 한도 많이 나오는 대출이 사업자 대출이잖아요. 그렇죠. 사업자 대출 받아서 집을 산 데 썼다. 이럴 때도 국세청에서 문제 삼습니까?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은 사실 국세청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예, 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주택을 취득할수록 우리가 자금 출처 조사 면에서는 더 유리해요. 아무래도 이 그 자금 출처가 금융기관 대출이니까 사실 문제 삼을 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은 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문제를 삼기도 합니다. 예,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이 개인의 자금 출처뿐만이 아니라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취득한 것까지 이제 조사를 하거든요. 네. 그 이제 그 소명 과정에서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취득한 것이 밝혀지면은 한국부동산원에서 해당 은행에 이 대출을 회수하라고 예, 이렇게 통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사업자 대출로 주택 취득하시는 분들은 네. 이 뭐 국세청 자금 출처 조사랑은 이제 전혀 무관하지만 예,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이 과정이 밝혀지면 네. 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근데 주택 관련 세금 상담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네네. 양도세 관련한 상담이 제일 어렵지 않으세요? 예, 맞습니다. 예. 어떤 게 제일 힘들어요? 양도세? 양도세 중에서도 네.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상담이 가장 어렵습니다. 까딱하면 이게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런 거죠? 맞습니다. 네. 이 양도세 비과세가 이제 적용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세금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뭐 수십억 이상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잘못 판단하면은 네. 아주 작은 이 사소한 하나 때문에 세금을 안 내도 될 세금을 수억을 더 내야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 이게 주거용이 있고 그냥 상업용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상업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주거용으로 인정돼서 내가 1주택이 아닌 게 되는 그런 경우. 그런 케이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내가 이제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고 네. 또 이제 오피스텔을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오피스텔을 나는 이제 주택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업무용으로 나는 이제 업무용 오피스텔로 이제 꾸며놨다. 이것을 이제 사업자 등록도 하고 세금 계산서 발행도 하고 이렇게 업무용 오피스텔로 꾸며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 아파트를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이제 양도세로 신고를 하잖아요. 네. 나중에 이제 세무서에서 이 오피스텔을 실제 무슨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다 사후 조사를 합니다. 그거 사실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당연히 네. 쉽게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랑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 이 수도세가 사실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오피스텔을 가지고 계신데 다른 주택을 양도세 비과세로 처분하고 싶으시다. 네. 그럼 이 오피스텔이 진짜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지 예.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7월 말 정도? 네, 8월 초쯤 되면 세법 개정안 나올 것 같은데 네. 새로 들어선 정부가 뭐 증세는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뭔가 변화는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거 예상하고 계세요? 일단은 이제 첫 번째로 상속세는
거의 완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지금 이것은 이제 여야가 모두 상속세 부담이 심하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속세를 완화를 분명히 할 것이고, 그 이제 상속세 완화를 기존의 그 기본 공제가 5억이었잖아요. 이것을 뭐 8억이든 10억이든 어느 정도로 좀 많이 인상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좀 더 많지 않아요? 배우자 공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자가 이제 법정 상속분만큼 예. 상속받는 금액의 30억 한도로 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그렇죠.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는 이것은 이제 수평적인 어떤 재산의 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 배우자는 상속세를 폐지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상속세도 아마 배우자가 상속받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좀 그 상속 공제를 해주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저는 이제 최고 세율도 좀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가거든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부자 감세는 필요 없다 이래서 이 최고 세율 50% 구간은 뭐 그대로 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 전 다만 아쉬운 거는 그 왜 10% 구간 있잖아요. 네네. 여기는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저도 그것은 정말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네. 지금 현재 이제 10% 세율이 1억밖에 안 됩니다. 맞아요. 예, 1억만 초과해도 20%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그 예전에는 이 1억이 큰 돈이었는데 네. 지금 그 1억이 예전만큼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그 10% 구간을 네. 1억에서 뭐 한 3억 정도로 이렇게 좀 확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없어서 이것은 네.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세무사님 사실 뭐 사람 사는 세상에서 자녀한테 집 한 채 해주고 싶은 심정은 어느 부모나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네. 세금은 무섭고 그래도 내가 합법적으로 좀 집을 줄 수 있는 뭐 좋은 방법 없어요? 네. 쉽게 말씀드려서 돈을 빌리면 됩니다. 차용 그렇죠. 쓰고? 예, 차용증을 쓰고 돈을 이제 빌리는 거죠. 돈을 빌리게 되면 당연히 이것은 이제 징여가 아니니까 네. 징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면 그 이자를 줘야 되지 그렇죠. 않냐. 예. 그럼 또 이게 이자를 주게 되면은 이자를 받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자 소득세를 또 내셔야 돼요. 한 27% 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언뜻 잘못 이 차용증을 작성을 해서 이자 지급을 좀 많이 하게 되면은 와, 오히려 징여세보다 더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오히려 징여세보다 이자 소득세가 더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이자로 차용을 하라는 거죠. 얼마까지 되는데? 무이자로 차용을 할 수 있는 금액은 2억 1,700만 원까지입니다. 2억 1,700만 원까지. 맞습니다. 2억 1,700만 원까지 이제 무이자 차용을 하시고, 다만 이제 이자를 드리지 않는 대신에 부모님에게 한 매달 50만 원 정도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을 하셔야 돼요. 네. 네, 이렇게 이제 원금을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을 하시면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예. 우리가 이제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만약에 이제 내가 결혼을 했어요. 네. 배우자가 있다. 그럼 나도 2억 1,700만 원 차용을 할 수 있고 예. 배우자도 2억 1,700만 원을 차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각자 인별로 2억 1,700만 원씩 차용을 할 수 있고, 심지어 내가 이제 내 부모님한테 2억 1,700만 원을 차용할 수도 있고, 배우자의 부모님한테도 2억 1,700만 원을 차용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무이자 차용증을 잘만 활용을 하면은 징여세 없이 큰 돈을 그 부모님에게 합법적으로 그러네요. 받을 수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꿀팁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왜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왜 공제회에다가 돈 넣어놓는 거 이거 네. 빨리 빼야 된다면서요? 그거 왜 그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속 공제 중에서 네. 금융재산 상속 공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금융재산, 네. 뭐 은행, 보험, 증권사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 금융재산을 공제를 해주겠다. 예. 10억 한도로 해서 2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공제회, 뭐 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이런 것들은 금융회사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공제회에 예탁되어 있는 금액들은 네.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빨리 빼서 옮겨야 되는 거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이라도 이 공제회에 있는 금액을 예금으로 이체를 시키시면 이때는 금융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부모님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내가 알 수는 없으나 네. 근데 부모님이 조금 쇠약하시고 아프시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을 것 같다 싶으면 미리 대비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네. 이것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냐 없냐 차이가 크기 네. 때문에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유비무환이라고 하죠. 이제 병이라는 것도 뭐 미리 조기에 진단하고 발견해서 치료하면 빨리 나을 수 있는 것처럼 세금도 상황이 발생한 후가 아니라 그 이전에 미리 챙겨보고 준비하시면 훨씬 더 이 자산을 증식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큰 도움 말씀 주신 공찬규 세무사였습니다. 세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